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간단히 안내 말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영상 속의 내용들은 제 기준에 따른 분석일 뿐이고요. 제 말이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예측치들은 말 그대로 제 개인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제 예측과 다르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기준을 좀 세우시고 직접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조금 남 탓하고 싶어지는 마음 저도 잘 아는데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번 자료도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그냥 도움받는 정도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맥스트와 에브리봇의 일정이 겹치죠. 그래서 자금을 배분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하는데 다행히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에브리봇의 수요 예측 결과가 처참했거든요. 자, 그럼 에브리봇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보고 수요 예측 결과와 배정 물량 그리고 청약 한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은 국내 로봇 청소기 판매 1위 기업이에요. 세계 최초로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바퀴가 없이 걸레 자체의 회전력으로 주행과 청소를 동시에 수행한다고 합니다. 제품명은 엣지 있게 엣지. 그 밖에 흡입과 걸레 겸용 청소기들도 있고요. 자, 엣지의 매출 비중이 48.16%,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밖에 VR6000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와 ODM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하는 수출 제품입니다. 에브리봇의 제품인데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름만 빌리는 형식이에요. 브랜드 인지도와 현지에서 AS의 이점을 활용한 전략이죠. 자, 2020년 자료를 보면 금액 기준으로 35.6%, 수량 기준으로는 25.4%를 기록하면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2018년 이후에 내내 1위를 차지했고요. LG전자를 제친 정말 인기 있는 로봇 청소기 업체라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 국내 판매 로봇 청소기 모델 탑10 순위를 보시면 1위, 3위, 4위가 전부 에브리봇의 제품입니다. 대단하네요, 인기가. 저만 몰랐나 봐요. 하나 장만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온라인 39.64%고요. 그 뒤를 홈쇼핑이 21.6%로 잇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도 17.36%로 꽤 되네요. 보면 홈쇼핑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ODM 계약을 따내면서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홈쇼핑 비중이 높다는 것을 문제 삼는 기사들이 꽤 보이는데 그래도 그 비중이 계속 줄고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국내에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미 오른 기업이구나. 그렇다면 더 성장할 여력이 있을까? 추가 성장 동력이 있는 걸까? 우선 회사 자료를 보면요. 해외 시장 진출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엣지, 앞에서 봤던 엣지라는 제품으로 미국 아마존닷컴에 입점을 했고요. 8개월 만에 매출액 100만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물걸레 기반이라서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잘 팔리네요. 하반기에는 프랑스와 일본, 인도, 아마존에도 입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진출 국가는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중국의 위챗이라고 이 텐센트가 운영하는 메신저가 있는데 여기서도 판매를 개시했다고 해요. 카카오 쇼핑 같은 개념인 거죠. 이 부분에서도 성장을 조금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결합한 지능형 공기청정 로봇을 출시한다고 하고요. 또 스마트 홈 서비스로의 사업 확장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져야 현 시점에서 이 회사가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이미 국내에서는 1위를 달성하고 있으니까 로봇 청소기 시장이 커진다고 한들 국내에서 뭐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현재 이 회사의 실적을 들여다보면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때문에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매출액 492억 원 기록했고요.
그리고 2021년 1분기에는 105억 원을 기록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 84.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실적이 조금 기대되기는 하네요. 네,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 130억 원을 기록했는데 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9억이나 될까 싶잖아요. 전환상환 우선주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전환상환 우선주 평가 손실로 금융비용이 131억 원이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자, 전환상환 우선주는요, 채권처럼 만기 때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하고 또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모두 보유한 주식입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하면 이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해서 투자금을 받아요. 보통 회사채 이자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보통주로 전환을 해서 차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우선 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환상환 우선주로 100억을 조달했다. 그러면 100억이 부채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의 주식을 받을 것인가? 요게 전환가액이거든요. 전환가액은 보통 현재 주가보다 당연히 낮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이만큼이 또 매년 장부상의 손실로 인식이 됩니다. 앞에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건 두 번째 이유 때문이죠. 손실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네, 완벽히 이해 못하셔도 대충 느낌만 알고 가세요. 그래서 이 회사가 총 18만 3,726주의 전환상환 우선주가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 12월에 전량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부채로 잡혔던 것도 사라지고 더 이상 손실로 잡힐 것도 없는 거죠. 올해 1분기를 보면 당기순이익 17억 원 나왔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무 안정성도 보시면 차입금 의존도를 제외하고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모두 업종 평균 대비해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 시설자금 목적으로 135억 원 규모의 장기 차입금을 조달했는데요. 그래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올해 1분기에 조금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회사 내용은 대충 잘 살펴봤으니까요. 공모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요 보시면 총 공모 주식 수는 112만 주고요. 공모가는 36,7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약 411억 원이에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30%를 배정했네요. 그래서 33만 6천 주 되고요. 청약은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되고 환불은 22일에 상장은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NH투자증권에서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나왔어요. 구주 매출.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75%, 구주 매출 25%로 진행이 됩니다. 최대 주주인 정우철 대표가 28만 주 전량을 매출했어요. 덕분에 대표는 창업 6년 만에 103억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고요. 지분율은 46.54%에서 35.64%로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래도 괜찮은 건지 경영권의 위협은 없을까 싶은데 그래도 기존 주주 중에서 GS 홈쇼핑하고 스마트앤그로스, 기술보증기금이 자발적 보호 예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경영권 위협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스마트앤그로스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처남인 형인우 대표의 회사거든요. 형인우 대표가 투자한 기업이라는 게 좀 관심이 쏠리고요. 또 자진 보호 예수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네, 이번 공모를 통해 유입될 자금은 매출 금액하고 발행 재비용을 제외하면 307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차입금 상환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입합니다. 앞에서 2021년에 시설자금으로 장기 차입금을 쓰면서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공모자금은 어찌됐든 차입금 상환보다는 회사 발전에 쓰여야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 마음이기는 하죠. 근데 확실히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미 시설 투자에 자금을 집행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으로 위험 요소 2개만 짚어보자면 우선 회사 관련된 위험은 홈쇼핑 채널 중에 GS 홈쇼핑의 매출 편중이 너무 심하다는 부분이에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85.07%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GS 홈쇼핑하고 조금 틀어지는 부분이 있거나 편성을 잘 따내지 못하게 되면 실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브리봇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 34.71% 중에 기존 주주 물량이 17.23%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총 유통 가능 금액이 776억 원으로 높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코넥스 이전 상장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의 물량 떠넘기기가 상장일에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매도세가 엄청 강할 수 있어요. 자본금 변동 내역을 보니까 기존 주주들의 단가도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에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매수 단가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 테고 여기다가 1대8 비율로 무상증자도 해서 8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또 낮아졌을 겁니다. 게다가 올해 2월에 1대3 비율 무상증자 또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의 보유 단가는 매우 낮아지고 유통 물량은 크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위험하죠? 네, 여기까지의 내용 간단히 정리했으니까 글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처참한 수요 예측 결과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576.74대 1이에요. 상당히 낮은 편이죠. 맥스트가 1500대를 훌쩍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회사 입장에서 참 착잡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신청 가격 분포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밴드 중간에서 하단까지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이 무려 157곳이나 됩니다. 분포표를 보시면 굉장히 어지럽죠? 그리고 상단을 초과한 비율은 20.21%밖에 안 돼요. 근데 경쟁률도 이렇게 낮고 분포표도 이 모양인데 공모가를 상단에 확정했다는 게 조금 제 입장에서 괘씸합니다. 구주 매출이 있어서 그런 건지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좀 더 심각한데요. 0.67%. 이거는 뭐 의무 보유 확약 그냥 없다고 봐야겠죠. 정말 창피한 수준입니다. 2021년 IPO 중에 최저치예요. 비교해 볼 것도 없습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당연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전멸이고요. 연기금 2건, 기타 2건, 운용사 1건 그 정도 되네요. 상장 직후 유통 가능 주식 수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다시 언급은 안 할게요. 안타까운 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울하죠? 네, 비교해서 보시면 유통 가능 물량을 비율로 봤을 때 아주 높은 것은 아닌데 금액은 분명히 높습니다. 이게 상장일의 부담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이번에도 글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닥 좋은 내용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눈으로 쭉 한번 봐주세요. 자, 그리고 공모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평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비교회사의 7곳을 선정했는데요. 그중에 베이징 로보락의 퍼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빼고 계산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아웃라이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평균 퍼가 22.1배로 높아졌거든요. 네, 다음 적용 순이익에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최근 4개 분기의 순이익을 합산한 수치를 활용했는데요. 아까 2020년에 단기 손실이 나왔는데 어떻게 적용 순이익이 132억 원이 넘었을까 하잖아요. 앞에서 전환상환 우선주 평가 손실로 잡혔던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이건 회계상에 그냥 손실로 잡힐 뿐이고요. 실제로 돈이 지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계산을 한 겁니다. 네, 여기다가 퍼 22.1배를 곱해서 기업가치 평가액 2,927억 원 정도를 도출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47,527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36,700원 기준으로 적용된 할인율은 22.78%예요. 할인율이 그닥 높지도 않습니다. 2021년 예상실적 기준으로 퍼를 계산해서 고평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흥국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2021년 예상순이익은 150억 원 정도로 잡혀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모가 36,700원 기준의 시가총액인 2,237억 원을 단기순이익 150억 원으로 나눠서 퍼를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14.9배가 나왔어요.
그러면 비교 기업들 중에 해외 기업은 제외하고요. 한국 기업들의 퍼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코웨이의 2021년 예상 실적 기준 퍼는 12.2배고 쿠쿠홈시스는 7.8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있는 가전제품 업체보다도 현재 공모가 자체가 이미 고평가됐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저는 조금 더 그런 게 산업군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높은 퍼가 정당화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43,350원이에요. 공모가 대비 높기는 합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100% 등급 기준 청약 한도는 13,200주인데요. 청약 단위에 따라서 최대로 청약할 수 있는 수량은 12,000주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청약 증거금은 2억 2,200만 원 되겠네요. 나머지 등급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NH투자증권은요. 청약 개실 직전일까지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까지는 개설해야 청약 가능하세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균등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오랜만에 너무 형편없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와서 그래요. NH투자증권의 청약 건수, 큐라클은 20만 건이 넘었고, 오비고는 17만 건이 넘었고, CNC 인터내셔널은 26만 건 정도가 됐었거든요. 저는 에브리봇 15만 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한 주, 추첨 2주 정도가 되겠네요. 예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비례는 예측 안 할게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네요.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맥스트와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다들 비례 청약은 맥스트에 하지 않을까 싶고요. 에브리봇의 균등 자금만 몰린다고 하면 비례 경쟁률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맥스트 대 에브리봇, 압도적으로 맥스트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은 쭉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맥스트는 고민 없이 비례까지 청약을 해본다고 치고 에브리봇은 균등만이라도 해야 할까요? 묻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냥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는 안 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청약해보시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시장에서 그냥 장 초반에 가격이 부진하다면 그때 매수 타이밍 잡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균등에도 손이 잘 나가지 않는 종목이네요. 수요 예측 결과가 이 모양이라서 기존 주주들의 매도세가 정말 엄청 거셀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의 과거 흐름이 어땠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 계실 테니까 정리한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보통 공모가 대비 시초가는 다 플러스로 출발하기는 했고요. 또 시초가 대비 추가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 비율이 높기는 해도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결국에 종가는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가에 잘 팔고 나오는 게 전략이에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접근하실 때에도 저가에 잡았다가 단타로 바로 치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SD바이오센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 줘서 조금 지치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니까 웃으시고요. 덥고 외출 어려워서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웃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